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 장군님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내 옆 사람을 지켜준다는 그 마음으로 전투를 하는 그 조직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래서 아니 갑자기 미국이 변심을 했나 봐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이긴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꿈을 꿔왔던 대담인데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시고 얼마 전에 예편을 하셨습니다. 강신철 대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사령관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장군님이라고 해야 되나. 편하신 대로. 네. 3년 전인가 뵀던 것 같아요. 그때 뵙고서는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계시다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미연합사에 주제넘게 자문위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특히나 한미동맹, 한미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조금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동맹이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령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평시에 합참이 작전을 한다면 연합사가 바로 전시에 작전을 하고, 육해공군 본부가 이들이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지원해주는 임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도 참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 지휘 체계입니다. 이 매닝 시스템이라고 그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 임무를 두 명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한국군이고 한쪽이 미군이고, 제가 부사령관이고 미군이 이제 사령관이고, 한국군이 부장이면은 미군이 차장이고 이런 관계입니다. 다른 데 생각하는 것처럼 부사령관이니까 부지휘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죠. 사령관님이랑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더 개념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그쵸. 그리고 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한쪽의 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대통령과 양국의 국방장관이 합의된 지시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합사 가자마자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연합사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소크라테스가 47세까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부터 나왔죠. 전역하고 나서 이 스승의 이제 글을 걷는데 그 제자들 중에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 군인이 되고 싶은데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준 내용들이 지금도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기질 또는 리더로서의 최고의 기질, 덕목이 뭐냐? 함께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줘라.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소크라테스는 중무장 모병을 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들 이제 보셨듯이 방패 들고 창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패가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리스의 방패를 아스피스라고 이제 헬라어라 그러는데요. 이 아스피스의 뒤에 보면은 손잡이가 두 개예요. 하나를 손에 잡고 하나는 이 팔목에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불편한 자세예요.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거를 막으려면은 몸을 완전히 돌려야 되거든요. 이 방패는 나를 보호한다기보다는 팔랑스를 이루니까 내 옆에 사람을 보호해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오른쪽이 겁이 나서 이거를 내 오른쪽으로 트는 순간 팔랑스의 균형은 깨집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옆 사람을 지켜준다는 그 마음으로 전투를 하는 그 조직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군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사의 구호가 We Go Together죠. 우리는 함께 싸운다는 것. 그것이 연합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미 관계가 저는 이제 그런 쪽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때도 있고 조금 껄끄러운 시기도 항상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관세 협상도 있고 방위 분담금 이슈도 언젠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 같은 것도 예전에도 변화가 있어 왔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강한 레토릭으로 좀 더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밀밀 관계라고 하죠. 군과 군의 관계는 어떤 정도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들 같은 전략가, 이제 조금 크게는 전략가고 작게는 이제 군사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해요. 정책이 바뀌면요, 우리 전략가도 아무리 전략을 내놔도 그거 그냥 무용지물 돼버려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건 꿈이에요. 전략은 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군사전략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떻게 정책이 바뀌더라도 전략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장병들 있잖아요. 저 용사서부터 우리 부사관, 우리 장교들 한미끼리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 끈끈한 정을 이어왔던 거 정말 무시무시했다. 이거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물론 한미동맹, 우리가 한국전쟁에서부터 피를 나눈 그런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때 피를 나눈 거지 지금 피를 나눈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연습과 훈련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견고해진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계속해서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서 도전이 오고 위험이 있더라도요, 우리 위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력을 서로 구사하려고 노력하고요, 저 밑에서는 정말 그렇게 끈끈한 정을 유지하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미동맹은 어떻게 보면 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다른 분들께 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답변을 주셨어요. 정치적인 부친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가기도 하는데 군끼리의 관계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면 위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동안 한국군과 미국군의 어떤 뭐 연계라든지 같이 훈련을 한 부분이라든지 그들만의 어떤 끈끈한 뭐 의리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분명히 있어서 예. 밀밀은 나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미국 측에서 그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가요?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다, 뭐 앞으로 뭐 분담금이 어떻게 된다, 전작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현직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이제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신 어떻게 현대화가 되고 그게 뭐가 현대화냐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월브라고 있어요. 스월브. 약간 뭐 방향을 틀다? 이 스월브가 현대화의 키입니다. 근데 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동맹은요, 정말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낙관론자처럼 꿈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낙관론자처럼 꿈꿔요. 야, 우리 한미동맹은 영원해. 그것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완전 비관론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너무 많이 비관론자처럼 의심하면요, 동맹관계에 또 해롭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요, 여러 명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겨우 유지가 돼요. 전쟁은요, 단 한 사람의 나쁜 선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세계 전략이 천천히 변해 왔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레토릭이 워낙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다 보니까는 아니 갑자기 미국이 변심을 했나 봐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이미 오래됐죠. 근데 아직 그 미국 새 정부의 그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대충 들려오는 이야기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데 국토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전의 미국하고는 확연히 조금 다른 태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북한은 우선순위에서는 확실히 멀어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 정도는 니네가 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러면은 더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뭐 시큐리티 이쪽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령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북한 정도는 뭐 이런가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저 박사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스피치를 한번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답은 팍스 아메리카나다. 제가 미국 가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미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버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버전 2죠. 패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패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 버전 2인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북한과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이긴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손자의 그 사상을 딱 한마디로 하자 그러면 전승입니다. 온전하게 승리하려면요,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 싸워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국이 싸워서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손자가 또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그런데 사실은요, 싸우지 않는 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포커스는요, 이긴다는 거에 있어요. 싸우지 않고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요, 이기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이 분명히 이긴다. 그러나 혼자 싸운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 또는 많은 우방국들 같이 우리 한반도를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가? 네, 뭐 요새 특히 이제 미국 측에서 많이 사용하려는 용어가 Regional Deterrence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헤그세스 장관도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본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능력이 숫자보다 중요하고 가끔은 위치가 능력보다 중요하다. 마키아벨리는 그때 그걸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피렌체라는 그 위치. 이게 지금 우리 전략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위치가 중요한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세계를 보신다면요. 한국이 원하는 거는 퀸은 뭐 어디든 가고 막 다 죽이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센터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는 그 피스들이 뭐냐면은 나이트예요, 나이트. 예. 예, 나이트는 딱 들어가면요. 사방을 견제할 수 그쵸. 있어요. 때로는 킹도 잡을 수도 있고요. 이게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보고 퀸이 되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나이트의 역할은 너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것이죠. 이 나이트라는 게 센터에 있으면서 하나의 적만 상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방의 위협들을 내가 견제도 할 수 있고 제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가적 전략에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나이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도 찾으면서 앞으로 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나이트의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어디까지냐.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대만 해협에 어떤 금편 사태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 이 동부정부만 갖고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북부정부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길목을 지킬 수 있는 게 사실 한반도이기 때문에 뭐 미국 측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리퍼 무인기 배치를 하고 F-35 상시 배치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보도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4,500명 철수 이야기가 지금 혹은 감축한다 이런 얘기들도 오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믹스드 시그널인데 해석을 조금 해주실.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일단 그 주한미군 감축 이런 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라고 늘 이제 말씀을 해드려요. 이렇게 검색도 좀 해보고 과연 이 한반도에 어떤 미군이 전개돼 있는지, 어떤 시설들을 짓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강화되면 강화되죠.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숫자 가지고 아까 마키아벨리도 이제 능력이 숫자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 숫자보다는 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스마트한 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더 강력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배치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도 윈윈 아니냐.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해봅니다. 저는 사령관님 말씀에 정말 동일했던 게 팍스 아메리카나 패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 아까 여쭤본다고 뭘 여쭤봤어요? 2.0 그럼 어떤 형태로 다를까요? 그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1은 정말 전 세계에 자기 부대를 보내서 그거를 통해서 끌고 나갔잖아요. 지금은 그르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럴 필요성도 이제 자꾸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보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올 도메인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상, 해상, 공중이 중요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이버의 영역도 있고요. 우주의 영역.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재조정하고 다시 설계하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화라는 개념이에요. 스월브죠, 스월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 다 붙어도 미국이 이길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요새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미연합사에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막연히 세계 1위? 저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기잖아요. 전쟁의 역사에서는요, 약자가 강자를 이긴 역사가 꽤 있어요. 그럼 그런 강자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 미드나잇 해머 작전 기억하시죠? 이란의 그 핵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을
폭격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위에서 야 가서 폭격을 하고 와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땐 그냥 당연히 임무 받았으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타격하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요. 축적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가로부터 그 민간 지도자로부터 그런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 군이 그거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게 미군의 힘입니다. 임무를 받았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축적된 힘이 있어요. 뭐 사이즈, 그다음에 돈, 이런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그 군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미군은 그런 군대다. 그러면은 미국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군사력 측면에서는 네. 아직은 나오기 힘들겠네요. 없다고 봐야죠.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왜냐면은 한미연합사 가시기 전에 네. 지작사도 계셨고 합참에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네. 한국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거든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스 여기서는 한 6위, 7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또 5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위, 6위, 7위? 저는 동의합니다. 5위에서 7위 정도에 되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아까 같은 이제 축적의 힘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우리의 무기 체계, 지휘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인적 자원들이에요. 이 후배들, 젊은 장교들 보면요. 정말 우수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용사들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이제 그런 걱정도 하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래닝, 그러니까 기획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쟁 계획을 만든다, 예를 들면. 그럼 작전 기획 능력이요. 지금 우리 젊은 장교들이요. 거의 그 한미 있을 때요. 대등하거나 또는 이끌어 갑니다. 정말 우수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걱정은 되는 것은 인구 감소. 그리고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수한 자원들이 이제 고갈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수한 자원들이 고갈되는 거에 맞추어서 우리 부대 구조, 이런 것들이 또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적의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수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세계 5위든 6위든 7위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는 임무주만 할 수 있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하려면요. 전사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겠다는 그 합동 문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어느 군 혼자 할 수 있는 작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계속 축적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거를 막 원하잖아요. 개혁 필요합니다. 근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슬라보의 지적이 얘기한 게 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개혁보다 중요한 거는요. 개혁 그 다음 날이에요. 우리 개혁 여러 번 했는데 그 다음 날 딱 돼보면요. 뭐가 바뀌었지?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또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 그 다음에 대비가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던 것들 다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더라니까요. 문제는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지? 이게 리더들의 질문이고 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는 국방개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5, 6, 7이라는 거 의미 없어요. 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좀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첨단화해서 드론을 이용하고 어쩌고저쩌고 사이버 하던데 결국에는 그래도 육군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너무 전투 경험이 없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전쟁에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전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끊긴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어떤 기술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정신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라든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살아갔을 때의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은요. 과학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다움이 뭐냐라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똑같아요. 지금 첨단 과학기술 군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질문은 참 군인이 무엇이야?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신을 헌신해서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사는요, 내가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적과 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지를 갖게끔 사회적으로도 존중해주고 만들어주고 군 혼자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확연히 느낀 거는 이 군인에 대한 어떤 존중, 네. 이게 미국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요새는 많이 나아진 것 네, 같지만은 군인을 하려는 네. 결심을 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조금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회의가 들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전 국민이 예. 지지하고 또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자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국가의 가치는 그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로부터 나온다. 우리 군의 가치는요, 그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군이 먼저 잘 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높여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만나는 그 군인들의 가치를 좀 높여주세요. 아까 그 미국 사회처럼. 그러면요, 그들이 정말 가치 있는 대한민국 국군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군부대에 강연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강신철 장군님 말씀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같이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단장님, 여단장님 전부 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좀 군 내에서는 굉장히 명망이 높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편을 하셨는데, 군인으로서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또 40년 또 많은 봉사를 해주시고 사회 기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사령관님 가시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